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채권강론 제2강 계약 체결의 자유와 그 제한 및 보통거래 약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계약 체결의 자유다라고 할 때 이것을 건대민법의 기본 원칙에서 찾고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건대민법의 기본 원칙이다라고 했었을 때 소유권 절대의 원칙,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이 세 가지를 건대민법 3대 원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 가지 원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이 3대 원칙 중에서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을 특별히 사적 자치의 원칙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법률행위 자유 원칙과 관련해서 이런 법률행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유형이 계약이기 때문에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을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따라서 사적 자치의 원칙을 협의로 파악하는 견해에 의하면 사적 자치의 원칙은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이고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되기도 합니다. 우선 그런 어떤 시각에서 계약 자유의 원칙에 대한 의의와 관련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체결의 자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계약에 의해서 자신과 관련된 법률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법의 제한에 부딪히지 않는 한 각 권리 주체는 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해서 자신과 관련된 법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원칙을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적 자치의 원칙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라고 했었을 때 단순히 계약의 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기타 단체 결성의 자유라든지 유언의 자유라든지라고 하는 개념도 포함해서 광의의 어떤 개념으로서 사적 자치의 원칙과 연계해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어떤 계약 자유의 원칙을 인정하게 된 어떤 이념적 배경 또는 이념적 기초와 관련하여서는 주제하는 바와 같이 근대 자연법론의 기초에서, 그리고 자유주의 사상 또는 개인주의 사상의 기초에서 이러한 어떤 계약 자유 원칙이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계약 자유의 원칙에 대한 어떤 실정법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사실 우리 민법상에서 이런 어떤 계약 체결의 자유의 원칙 또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근거 규정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렇다고 하다 보니 사법학계에서의 어떤 일반적인 동향에 따르면 이러한 계약 자유의 원칙을 헌법상에서 그 근거를 찾는 경향들도 발견됩니다. 헌법적인 측면에서, 다시 말해서 헌법 규정 중에서 어떠한 규정이 이런 계약 자유 원칙에 대한 근거 규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하여서는 우리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또는 10조의 해석과 관련해서 우리가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인정된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어떤 헌법 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서 사적 자치의 원칙 또는 계약 체결의 자유의 원칙을 추론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되기도 합니다. 아울러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게 될 경우에는 이런 어떤 계약 체결의 자유를 포함하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상 인정되는 주관적 공권으로서 사적 자치권이라는 범주에서 이해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어떤 헌법적 근거 이외에도 굳이 우리 민법상의 관련 규정들을 살펴본다면 우리 민법 105조에서의 규정들, 그리고 선량한 풍속 등과 관련된 103조의 규정, 이런 것들도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우리 판례,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이 계약 체결의 자유, 또
사적 자치, 이것이 이 채권법 또는 계약법 분야에서의 기본 원칙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어떤 계약 체결의 자유 또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 그 구체적인 어떤 모습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 또 하나의 어떤 문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데요. 계약 체결의 자유의 원칙,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통상 계약을 체결을 하는 것과 관련된 자유, 다시 말해서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자유, 또는 계약의 상대방을 결정함에 있어 가지고 누구와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라는 것과 관련된 결정에 있어서의 자유, 그리고 구체적으로 계약에서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라는 것과 관련한 결정에 있어서의 자유뿐만 아니고 계약을 체결하는 어떤 방식적인 측면에서도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계약 체결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맡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런 어떤 내용들이 계약 체결의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계약 체결의 이 자유와 관련해서 이런 어떤 원칙을 인정하게 된 배경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근대의 어떤 자유주의 사상 또는 개인주의 사상에 입각해서 이러한 원칙이 인정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당시에는 권리 주체 각인이 어떻게 보면 능력이라는 측면에서도 동등하고, 따라서 이런 동등한 능력을 가진 당사자들 간의 사적 자치 또는 계약 체결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개인의 인격을 실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당시 상황에서의 어떤 경제 상황에서도 부합하는 것으로서 사회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간이 된다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계약 체결의 자유가 인정되게 되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도 주장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어떤 근대법 상황 하에서의 시대적 상황이 시간의 경과 등 또는 경제 상황의 변경 등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기존의 어떤 원칙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이 정의의 구현이라는 측면과 관련하여서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계약 체결의 자유라는 원칙 또는 사적 자치의 원칙을 인정하게 된 배경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각 개인의 어떤 인격권의 실현이라든지 또는 기타의 어떤 자유권들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그런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 그런 어떤 시대 상황의 전개와 경제 상황의 전개가 주목되게 되었고, 따라서 이런 큰 틀에서의 사적 자치의 원칙 또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함이 부각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어떤 그 계약 체결의 자유에 대한 어떤 제한이라는 어떤 형태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계약 체결의 자유의 원칙의 내용과 관련하여서 계약 체결 여부 또는 당사자 결정과 관련한 어떤 자유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 또는 계약 방식에 있어서의 자유도 계약 체결의 자유와 관련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따라서 어떤 그런 각각의 이 영역에 대해서 외부로부터의 개입, 다시 말해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외부적 개입에 의해서 그와 같은 면들이 다소의 어떤 제한 또는 보충을 받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조금 다른 어떤 각도에서 개별적으로 살펴보면요. 먼저 계약 체결의 자유 원칙에 의할 경우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계약 당사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다라고 하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어떤
계약 체결의 자유 원칙에 대한 제한으로서 계약 체결 자체가 강제되는 뭐 그런 경우들도 얼마든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강제로서 공법상의 어떤 제약 강제라든지 사법상의 제약 강제라든지 이런 어떤 또 다른 어떤 방식에 의한 제약 강제 등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통상 우리가 그 공법상의 제약 강제다라고 해서 예를 들 수 있는 것들로서는 주로 어떤 독점 기업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어떤 사업이나 기업들에 있어서의 이 계약 체결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불문하고 계약 체결 자체가 강제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우편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운송이라든지 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가스사업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서 공공적 목적 또는 공익적인 어떤 직무 담당 영역과 관련해서도 계약 체결이 강제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위험한 시설의 보유자 또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계약 체결이 강제되는 어떤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것과 관련해서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이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위험한 시설을 운영하는 운행자 또는 사업자에 대해서 책임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법상으로도 계약 체결이 강제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들로는 지상권이다, 전세권이다, 임차권이다라고 하는 경우들과 관련하여서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권자에 대해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하게 하는 때, 또는 전세권자와 전세권 설정자가 각각 상대방에 대해서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하는 때, 그리고 임차인과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등에서도 이와 같은 청구권들의 행사로 인해서 바로 계약 체결이 이루어진다든지 또는 계약 체결에 응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의무가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설명되고 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사법상의 어떤 제약강제 유형이다라고 설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예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배포한 강의안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 내용 결정, 다시 말해서 계약의 내용 결정과 관련해서도 계약 자유 원칙에 의해서 각 권리 주체의 어떤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존중된다라고 해야 될 것인데, 그런 어떤 내용 결정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제한으로서는 각종의 어떤 강행법규에 의해서 제한이 이루어지는 이런 경우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아울러서 사회 질서에 의해서도 그러한 제한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강행법규에 반하는 그런 계약을 무효로 한다든지,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내용의 계약을 무효로 한다든지 라고 하는 것들이 이와 같은 계약의 내용 결정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어떤 그 내용 결정과 관련해서 한 가지 또 주의할 부분은 강학상의 어떤 용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규제된 계약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규제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의 내용이 법규에 의해서 규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어떤 물건에 관해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라고 할 때 반드시 그 법규가 정하는 그런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야만 계약 성립이 인정되는 그런 계약들을 규제된 계약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규제된 계약들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에 대해서 법령으로 공정 가격을 정하고 있다든지, 또는 최고 가격을 제한하거나 최저 가격을 제한하는 이런 경우들, 그리고 최저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규제계약에서의 이 내용 결정의 자유가 제한되는 예들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헌법 제119조에서는 자유주의 시장 경제 원칙을 수호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서 제한적으로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약의 방식의 자유에 대한 제한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통상은 이런 계약법에서는 방식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존중된다. 또 다시 말해서 당사자 간의 어떤 단순한 의사의 합치만으로도 계약이 체결될 수 있음이 원칙이다라고 하면서 이걸 다른 말로는 낙성주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통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또 그런 방식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계약의 이 체결에 있어서는 계약 체결이 서면에 의할 것이 요구된다든지 또는 공정정서를 작성할 것이 요구된다든지 또는 기타 검인을 받아라 라고 하는 절차를 요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할부 판매와 관련해서 그리고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방문 판매 계약과 관련해 가지고 각각 서면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라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예들을 방식의 자유에 대한 어떤 그런 제한의 유형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당사자가 계약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외부적 개입의 전형적인 유형으로서 국가의 허가나 신고 또는 각종의 증명을 요구하는 그런 계약 유형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어떤 그 각종의 이 특별법 등에 의해서 국가의 허가나 신고 또는 증명을 요구하는 이런 계약 유형들도 계약 체결의 자유에 대한 어떤 제한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에서 이런 어떤 계약 체결의 자유의 원칙과 관련하여서 그 어떤 연역적인 근거 그리고 그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어쨌든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계약 체결의 자유는 더 이상 오늘날에는 그대로 유지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유지해서도 안 되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론 개인의 각 권리 주체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권리의 내용들, 다시 말해서 권리 주체의 각 권리 주체가 누리는 기본권에 있어서의 본질적 내용이 제한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제한의 한계를 준수하는 측면에서는 다소 계약 체결의 자유와 관련되어서도 제한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런 어떤 계약 체결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관련해서 우리 채권강령편에서 의미를 가지는 어떤 그런 내용들로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 보통거래약관에 의한 계약 유형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어떤 보통거래약관에 의한 어떤 계약과 관련해서 계약 체결의 자유 및 그 제한에 관한 어떤 설명들이 함께 전개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보통거래약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통상적인 의미로서는 계약 체결을 하기 전 단계에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고 제안한 정형화 또는 표준화되어 있는 계약 내용 또는 계약 조건을 우리가 보통거래약관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보통거래약관과 관련해서는 특별법으로서 약관규제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약관규제법에서의 어떤 개념 정의에 의하면 이 약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명칭이나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에 의해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이 약관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 우리가 이 보통거래 약관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런 어떤 약관규제법의 규정 내용들과 대비해서 살펴봐야 할 것이고 또 약관규제법의 내용에 근거해서 설명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자, 어쨌든 이 약관규제법에 의할 경우 이런 어떤 보통거래 약관, 이것은 어떤 것이 보통거래 약관에 해당되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 조문에서 약관규제법에서의 개념 정의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그 중요한 요건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일정한 형식에 의해서 미리 마련한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당사자가 장차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라는 것을 사전에 서면으로 기재해 둔 것, 그 자체만으로는 약관 또는 보통거래 약관이다 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울러서 계약 체결 이후에 그 계약 내용을 정리한 것도 약관이다 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통상 우리가 약관이다 라고 했을 때 많이 오해를 하고 약관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로서 표준 약관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어떤 표준 약관 자체는 약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표준 약관을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이용을 하였다라고 할 때, 그때부터는 이와 같은 표준 약관도 보통거래 약관 또는 약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약관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수의 계약 체결을 위해서 마련된 것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특정의 1인이라든지 특정의 소수인과의 계약 체결을 위해서 일방 당사자가 제시한 계약 내용은 약관으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물론 다수와 계약 체결을 위해서 마련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비록 그것이 1회의 용도로서 만든 것이든 또는 계속적인 용도로 만든 것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다수의 계약 체결을 위해서 계약 당사자 일방이 미리 마련한 것으로서 이것이 결국에는 계약의 내용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계약의 내용이 되었을 때만이 약관으로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런 어떤 형식이라든지 또는 그런 서식이라고 하는 것들의 명칭이라든지 형태, 범위 같은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이 보통거래 약관이라고 하는 것, 사실 이 기능적인 측면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보통거래 약관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능도 상당히 큽니다. 보편적인 설명에 따를 경우에는 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도 이 보통거래 약관이 필요하고, 그리고 통상 나날이 새로운 유형의 계약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어떤 새로운 유형의 계약들, 신종 계약들에 대해서 법에서 일일이 이렇게 규율을 할 수 있는 수단들을 시의적절하게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신종 계약들에 대한 어떤 법률의 공백을 보충하는 그런 기능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세계 경제 질서에서는 국제 거래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보통거래 약관의 어떤 기능적인 측면 중에서 긍정적인 기능은 상당히 크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통거래 약관이 사실은 이런 긍정적인 측면 이외에도 실제로 당사자 일방이 미리 만든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타방 당사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보통거래 약관의 부정적 기능이다 또는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측면이다라고 했을 때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로 인해서 소비자의 보호라는 문제가 당장 대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약관 자체의 이용을 한편으로는 장려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각종의 사법적, 행정적, 입법적 작용들은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요.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관과 관련해서 먼저 우리가 학술적인 측면에서는 약관의 어떤 법적 성질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어떤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통상 이 약관의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는 크게 보면은 규범설이다라고 하는 견해들로 묶일 수 있는 그런
견해들 속에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약관 자체를 일종의 계약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규범설과 계약설의 이 두 가지 평가를 절충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견해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보통거래 약관의 어떤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규범설의 입장에 따를 경우에 보통거래 약관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거래 약관 자체가 하나의 독자적이고 자생적인 효력을 가지는 법 규범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와 같은 보통거래 약관에 의해서 계약 내용을 규율하게 된다라고 설명하는데, 이런 어떤 규범설도 다시 자치법설과 상관서법설로 이렇게 나뉘기도 합니다. 주로 이 규범설은 우리 법학에서도 상법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많이 주장하고 있는, 채택하고 있는 그런 어떤 견해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이 계약설, 보통거래 약관을 계약이라고 보는 어떤 견해에 따르면 약관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계약 내용의 하나의 어떤 예문 또는 문례에 불과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지만은 당사자 간의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함으로써 비로소 그 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계약설이 우리나라에서도 약관규제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학설상 어떤 다수의 견해이자 판례의 태도였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현행 우리 그 약관규제법에서는 약관의 법적 성질을 계약설에 입각해서 정의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약관과 관련해서 이 약관이 어떤 식으로 계약에 편입되는가, 또 약관의 계약의 편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또는 약관이 계약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들이 요구되는가라는 것이 문제될 수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약관의 어떤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 계약설의 입장에 따른다 하더라도 약관 자체가 그 자체가 계약 내용은 아니죠. 어떤 계약의 조건이라든지 이 계약 내용의 하나의 어떤 예문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데요. 따라서 보통거래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어떤 합의에 의해서 비로소 당사자가 그와 같은 약관에 구속된다라고 이렇게 할 것이고, 따라서 보통거래 약관의 이 계약의 편입이다라고 할 때 이것은 예문에 불과하던 보통거래 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보통거래 약관이 계약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들이 요구된다라고 할 것인데요. 일반적인 설명에 따르게 되면 사업자가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상대방에게 제안을 하겠죠. 그리고 그런 어떤 제안에 대해서 상대방, 즉 고객의 측면에서 사업자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일종의 성락에 의해서 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사업자의 제안이라든지 고객의 성락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반드시 어떤 일정한 방식을 따라야 되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야 명시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만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약관의 그 계약의 편입과 관련해서 문제되는 것이 이 사업자가 약관의 이용을 상대방에게 제안함에 있어서 약관 내용을 명시를 하고 또 설명을 해야 되는 또 그런 의무가 부과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먼저 이 사업자의 약관 내용의 명시 의무와 관련해 가지고 사업자는 약관에 의한 그 계약 체결을 함에 있어서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할 의무가 있다라고 우리 약관규제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은 이런 약관이
고객들에게 직접적으로 교부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거래되는 장소에 있어서 다시 말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눈에 잘 띄게 이렇게 게시하는 방법 또는 뭐 구두로 알려주는 방법 등으로서 약관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상은 이 약관 내용이 명시되는 시기와 관련해 가지고도 계약 체결을 하기 전에 또는 적어도 계약 체결과 동시에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격지자 간의 결의다 또는 뭐 계약 체결 당시에 당장 명시하기 어려운 그런 곤란한 사정이 있다라고 할 때는 사후에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업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도 또한 우리 약관규제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약관 내용에 대한 어떤 설명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그런 경우에는 약관 자체가 계약에 편입되지 않는 어떤 그런 결과도 초래될 수가 있는, 다시 말해서 사업자 측에서는 이런 명시 의무라든지 설명 의무를 위반했었을 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서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이 약관규제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보통거래 약관이 이 당사자 일방에 의해서 미리 만들어진 것이고 또 계약 체결의 자유 원칙에 비추어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할 경우에 당연히 계약 내용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 또는 계약 내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 체결의 자유라고 하는 것도 일정 범위 내에서는 제한이 가능한 것이고, 따라서 이런 어떤 보통거래 약관의 사용에 있어 가지고도 그 사용의 자유 자체가 일정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할 것인데, 어쨌든 이런 보통거래 약관과 관련해서 또는 보통거래 약관의 이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한이 가능할 수 있음을 약관규제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들 중에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보통거래 약관의 내용 통제와 관련한 것입니다. 먼저 이 보통거래 약관의 내용 통제와 관련하여서 이것도 약관법의 규정에 의해서 해석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먼저 일반적인 어떤 해석 원칙에 의해서 내용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통거래 약관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 따라서 그 보통거래 약관이 계약에 편입되게 되면 그 자체가 계약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통상의 어떤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어떤 그 법률행위 해석과 관련된 일반적인 어떤 설명들에 근거해서 보통거래 약관의 내용에 대한 심사도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약관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에 따라서 보통거래 약관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 통제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점들일 것인데, 먼저 우리 약관규제법에서도 이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계약 당사자가 약관과는 다른 내용을 약정을 하였다라고 할 때는 그 다른 약정이 비록 계약에 편입된 약관보다는 우선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약관 자체의 내용이 통제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객관적 해석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동일성 유지의 원칙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 약관규제법에서는 이 약관이라고 하는 게 그 문헌에 따라서 해석되어야 하고 그 약관 작성자의 주관적 의사나 의도와는 무관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문헌을 벗어난 사정을 고려해서는 안 되고, 또한 계약의 상대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이 우리 약관규제법에서 특히 그 5조 1항에서 약관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한 규정에 근거해서 약관은 객관적으로 해석되어야 된다라고 설명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불명확 조항 해석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작성자 불이익 해석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약관규제법의 규정에 의할 경우에 약관의 내용이 불명확할 때에는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익하게 해석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법리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 판례상의 예를 들더라도 신용카드 이용 약관 중에 가입 회원의 월간 카드 이용 한도액은 정해져 있지만은 보증인의 책임 한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보증인은 위 이용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만 보증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이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해석을 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례들을 두고 우리가 불명확 조항 해석의 원칙으로서 작성자 불이익 해석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이 축소 해석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사업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약관 조항은 좁게 해석을 하고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원칙을 말합니다. 특히 이러한 어떤 해석 원칙에 의해서 고객에게 불리한 사업자의 면책 조항이라든지 하자담보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 그리고 보험급부의 면책 조항 등의 이 적용 범위를 축소시킴으로써 고객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문 해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사자가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했다고 하더라도 불공정한 약관 조항은 계약 내용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예문에 불과하고 당사자를 구속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해석 방법을 예문 해석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약관의 해석과 관련해서 우리 판례는 다수의 어떤 사례들 속에서 약관을 예문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한 사례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이 약관의 통제와 관련해서 내용 통제 등과 관련해서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이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어떤 입법적 통제 이런 측면에서 살펴봐야 하는데요. 사실 우리 그 약관규제법에서는 이 약관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불공정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그 약관 자체가 무효다라고 이렇게 다루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무효로 다루어야 되는 그런 개별적 불공정 약관 조항을 열거해서 규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약관법에서 특히 그 6조, 7조의 어떤 6조 및 7조 이하의 규정들,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6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 어떤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7조 이하 14조까지의 어떤 규정들은 무효가 되는 개별적 불공정 약관 조항을 열거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어떤 일반 원칙적인 측면에서 우리 약관규제법에서는 특히 제6조에서 시인이 성실의 원칙에 반해서 공정성을 잃은 그런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조 2항에서도 특히 그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든지 또는 상대방이 계약의 거래 형태 등 제방 사정에 비추어서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들, 그리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들, 그런 것들은 무효로 추정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조 이하에서 약관규제법 7조 이하에서 개별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는 불공정 약관 조항과 관련해서는 먼저 이것을 다시 또 절대적 무효 조항하고 상대적 무효 조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무효 여부에 대해서 가치 판단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조항, 이것을 우리가 절대적 무효 조항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로서는 우리 약관규제법 7조에서 보면, 특히 7조 1호에서 보면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는 그런 면책 조항 같은 것들을 예로 들고 있고, 약관규제법 제9조 제1호에서 보면 법정 해제권 및 법정 해지권을 배제하는 약관 조항들, 그런 것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3조에서 대리인의 책임을 가중하는 조항들을 예로 들고 있고, 다음으로 이 상대적 무효 조항과 관련해 가지고는 결국 이 말은 약관의 무효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들로서 먼저 당사자의 책임을 정하는 일정한 내용의 약관 조항과 관련해서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요. 다음으로 상대방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들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계약의 해지에 관한 일정한 내용의 약관 조항에 대해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 불이행과 또는 채무 이행과 관련해서 일정한 내용의 약관 조항이 돼가지고도 그런 심사들이 따라야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권익을 부당하게 배제하거나 제한하거나 또는 박탈하는 내용의 약관 조항과 관련해 가지고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어떤 상대적 무효조약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경우들도 있을 것인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7조 이하의 규정들에서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약관규제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2강에서는 계약 체결의 자유의 원칙, 다른 말로 사적 자체의 원칙 또는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또는 계약 체결 자유의 원칙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런 어떤 계약 체결의 자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근대 민법에 있어서의 기본 원칙이고 아주 근간이 되는, 다시 말해서 사법 분야에서의 근간이 되는 그런 어떤 원칙이다라고 하면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떤 기본 원칙 자체가 시대 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수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따라서 통상 이런 계약 자유 원칙이 기본적으로는 유지가 되되 개인의 어떤 기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는 제한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주된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아울러서 그런 계약 자유의 원칙과 관련해서 통상은 우리가 방식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등에 있어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일환으로서 보통거래 약관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도 얼마든지 개인의 자유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순기능으로 인해서 이용 자체가 권장되어야 합니다만은 마찬가지 그 계약 체결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약관의 이용과 관련하여서도 여러 가지 제한들이 가능할 수 있으며 그런 주된 내용들이 약관규제법에서 나와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상 2강 마치겠습니다.